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담보자산하고 비율만 바뀌면 됐었어요. 지금 정부가 특히 미국이 법제화하고 추진하는 거는 민간용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와 감시 감독이 함께 통용이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 체계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켜서 미국의 돈들이 넘쳐나게끔 만들려는 것이다. 안 그래도 현재 종이 화폐로는 탈국제화가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청산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결제 시스템들을 원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떤 화폐를 원하는 그런 국면이 어찌할 수 없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쓰려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 해도 회피 불가능하다. 앞으로 주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미국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 박사님께서 롱뷰를 갖다가 적절히 유지해 오셨어요. 근데 보신 것보다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아니, 강하다기보다는 좀 약하고 약했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일 핵심의 화두는 이제 세금 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세금 감면이 미국에?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네. 이거는 공제액 플러스에서 세금 감면을 하는 이 총 규모는 사실은 적자 규모를 더욱더, 그러니까 그들이 추정한 예상치는 지금 뭐 10년 동안 한 4조 달러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10년간 4조 달러가 아니라요. 거의 임기 동안 4조 달러가 늘어날 정도의 그 공제와 세액 감면이다. 오, 예. 그러니까 대규모로 우리 그때 이제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이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가게한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지금 BIS 비율을 갖다가 상업은행들한테 낮추는 그 기준안이 사실 연방 정부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아직은 보류 중이에요. 요거까지 이제 은행 상원위원회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통과가 되면 사실은 지난번 우리 도드 프랭크 2008년도 때 도드 프랭크와 관련되는 위험 투자, 자본 비율 준수, 뭐 그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대한 이제 그 티어를 만들어 가지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랬죠? 코칭, 그 기준을 마련해 줬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일기 때 한번 무너졌었고, 트럼프 일기 때. 요번에 이제 BIS까지 최종적으로 낮추게 되면 이제 도드 프랭크, 이제 서프라임 때 생겼던 도드 프랭크는 거의 다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디지털 달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용하려는 구조는 다르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부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고, 쉽게 말하면은 컵을 바꿨을 뿐이지 물을 그냥 이쪽에다 담그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제 부채가 안 보이게, 체크가 안 되게 하면서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려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말했던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은 뭐냐? 책임감의 종착지죠. 자, 디지털 달러는 책임감의 종착지는 전부 다 발행하는 재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종착지, 책임의 종착지는 누구한테 있냐? 발행사에게 있습니다. 코인 발행사. 네, 발행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연방정부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찍어낸 혹은 공공 관련되는 기관에서 찍어낸 코인을 통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거를 재정에 이용하려는 의지. 이 세 가지만 포함을 하면은 사실은 이미 M2가 지금 미국이 한 22조 달러 정도 육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에서 아마 앞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수준의 돈들이 풀려나가고 신용 증가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이 큰 그림이 사실 트럼프의 2기 때는 1기 때의 축약 모형이고 연장선이지만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늘어지는 면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좀 속도가 덜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속도가 덜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증시 상승 속도, 반등 속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한국은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작년도 11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초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공격적인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번 정부의 추세에서 사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뭐냐 경기 역행적 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뭐 경기에 반하는 정책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MMT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화폐이론에서 선진국은 경기 역행적 투자를 해요. 즉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걷어들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렇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운동선수가 있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밥을 더 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경제한테는 밥을 더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돈을 꿔서라도. 예.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회복된 이제 운동선수한테는 밥을 덜 주는 거죠. 신흥국,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왔죠? 경기가 좋으면 세입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겠다라고 하고 경기가 나쁘면 세입이 안 좋으니까 돈을 덜 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덜 풀고 좋으면은 더 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OECD에서 정해놓은 이제 채무 비율하고 준칙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투자 재정 지출을 하기에는 항상 부담이 있고 항상 모험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준칙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준칙을 어떻게 보면 깨고 있는 상태다. 네. 적자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리고 추경도 사실은 이제 30조, 40조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 역행적 투자, 즉 경기가 안 좋을 때 반대로 안 좋을 때는 더 풀고 좋을 때는 덜 푸는 그런 행태적인 모험적인 투자를 이번에 최초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이제 시장과 경제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시그널들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슈들도 당연히 존재는 하지만 네. 이런 모험적 경기 역행적 투자를 어찌 보면 아직 원하는 신흥국 통화에 오히려 분류가 되어 있을 만큼 아직은 패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험적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더 늘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에서도 사실은 이제 숨고르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내년도까지도 전체적인 강세장의 패턴들은 좀 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보신다. 예. 그래요. 저기 오늘 근데 가져오신 자료에 네. 조금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우리 오늘 유 박사님 준비하신 내용을 조금만 듣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제목이 2025년 지경학의 대전환 네. 트럼프 패닉 대 트럼프 성장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다 하셨는데 네. 이 지경학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학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정학은 알고. 지정학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요즘의 지정학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을 따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가 경제를 갖다가 오히려 아우르는 압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금융시장에도 그런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경학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이런 지경학적인 요소에서 이제 트럼프는 사실 모든 프레임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경학에서 지정학에서 안보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 안보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인 겁니다. 관세. 왜냐하면 사실은 1기 때도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번 2기 때 대선 캠페인 그다음에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다 종합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제 관세를 왜 매기느냐. 관세는 사실은 안보 얘기를 막 합니다. 러시아 뭐 수정주의 국가 중국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외부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제 안보를 지키는 것도 지정학이지만 중요한 거는 일자리와 사회적 웰페어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안보도 중요한데 네. 이 경제적 안보는 외부의 국가들이 자꾸 일자리를 뺏고 제조업을 뺏고 그러면서 안보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 안보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게 만들려면 관세가 필요하다. 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닉슨. 네, 닉슨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안보 부문에서는 이제 관세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정학의 두 번째 패러다임이 있는데 뭐냐면 중국을 완전히 차단 고립시키는 정책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러시아를 엑스맨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제 중국의 기존 블록들을 이제 와해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일기 때도 자신의 블록,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의 블록들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중국 관련된 블록이 힘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말은 중동전에 더 이상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 시리아 폭격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이란을 갖다가 중동전이나 마가 지지단할 때 나는 중동 관련돼서는 개입 절대 안 해라고 해놓고 또 이란을 또 공격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일기 때 중국하고 굉장히 강한 관계였었고 네. 실제로 무기 지원까지도 중국한테 받았던 상태였었고 이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편들을 계속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수부양, 기승전 이제 내수부양인데 이제 마지막에서 도표에서 보시면 이미 이제 BISB를 낮춘다라는 얘기들, 뭐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들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BIS 비율을 갖다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 타이트닝, 은행의 대출, 상업은행들의 대출의 이제 타이트닝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역축이니까 빨간색이 올라갈수록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가 앞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 수준 늘어날 수 있는 달러로 캐리가 돼서 트레이딩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부터 거의 한 2, 3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CJA인데 우리가 이제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슈는 TCJA가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세금 텍스 컷 네. 앤 잡스 액트. 아, 네. 예, 예. 이게 이제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시행 즉시 바로 0.5에서 최대 0.8% 정도의 이제 성장률을 갖다가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요게 지금 TCJA가 약간은 그 멈춤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빨리 실행이 되겠지만 통과가 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 감면과 관련돼서는 이미 돈을 일기 때도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풀렸지만 이번 2기 때는 그 세율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거의 적게는 2%, 많게는 3% 이상 다 깎아줍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인플레를 고려해서 깎은 거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소득 구간도 높여줘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세금 감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에는 그 부부합산 소득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49% 세금을 매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부부합산 소득 15억인 사람들한테 47%를 매겨요. 최고 소득자를 더 높여줬고 높여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세율이 옛날에는 49였는데 이번엔 47. 그리고 거기다가 세액공제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나가는 이제 어떻게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금액만 생각을 해도 네. 이거는 뭐 10년간 4조 달러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분석했지만 제가 대략 추산해 봤을 때는 아마 기존보다는 지출을 덜 하더라도 세입이 감면되는 속도가 이제 세입 감면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정부가 예. 벌어들인 돈이 더 빨리 고갈이 돼서 적자 규모는 아마 연간 5천에서 8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기존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정부가 받을 돈을 시장에 다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빵꾸 나는 재정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조 달러 정도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은 해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 이용을 해서 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뭐가 좋을까? 당장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 네, 서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서클이 과거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이제 개념상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담보자산 1에다가 코인 1을 맞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1원을 가지고서 킵으로 이제 해놓고 1달러를 가지고. 그렇죠. 1달러를 가지고 그다음에 1달러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보자산은 현금 가용한 그리고 바로바로 팔 수 있는 왜냐하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환불해줘. 네. 나 코인 다시 반납할게. 돈 줘. 그러면 바로 줄 수 줘야 있는?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담보자산에 대한 이제 비율들이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지니어스 법안에는 그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담보 비율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서클 같은 경우 대다수를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국채하고 그다음에 MMF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돈들을 거기다 넣어놨다는 예.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미 지금 미국채를 많이 보유한 미국 내에서의 기관이 어디죠? 상업은행하고 예. 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를 거의 5%에서 7%씩 쪼개기 해가지고 해외가 갖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이.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이제 스탁 개념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벌어들인 총소득 개인이 가게가 미국에 그게 25조 달러입니다. 25조 달러. 25조 달러 소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만약에 이게 활성화돼서 네. 25조 달러 중에서 나 반 정도 한 12조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서 쓸래 라고 하면은 그 12조 달러는 어쨌든 담보자산으로 킵하고 있겠죠. 발행기관이. 예. 그러면 그 12조 달러는 어디가 있을까요? 개인들의 12조 달러는. 뭐 미국 국채나 그렇죠. MMF? MMF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수급이나 발행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서 미국 국채가 재정 적자가 심해지더라도 국채 발행을 할 때 언제든지 수요자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쓸 돈을 결국에는 코인을 발행해서 또 다른 유동성 풀을 만들어서 그로써 이제 그 예산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은 이제 M2가 2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민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과 이미 풀린 M2의 유동성의 규모가 22조 달러니까 여기에 맞추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 풀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22조 달러 이제 딱 매칭이 될 때까지 네. 원투원으로. 예.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신용과 레버리지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상상 이상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의 CBDC는 원화를 이제 달러를 발행을 할 때 2달러를 발행을 해요. 네. 그러면 하나는 화폐, 종이 화폐로 발행을 하고 하나는 디지털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기존의 화폐가 2달러가 발행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아바타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MF나 채권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두 개가 있죠. 2달러가 있죠. 이건 또 어떻게 쓰여지죠?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전자 토큰화된 플랫폼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디파이를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탈금융화된 이제 플랫폼들이요. 그러면 그 디파이가 뭐냐면요. 그냥 2달러를 킵해놓고 이제 코인 용어로는 스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맡겨놓은 만큼 시간 지나는 대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네. 자 그러면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담보자산으로 맡겨요. 그렇죠? 담보자산으로 자기 2달러를 맡기고 코인을 받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자기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자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2달러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딴 데다가 이제 디파이 서비스에다 맡기면은 그거 찾아가지고 맡기면 이제 거기서 이자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뭐를 맡겨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코인을 맡기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 맡겼다고 이자를 준다고요? 네, 디파이 서비스가 그런 겁니다. 걔들은 뭐 땅 파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디파이가 뭘 하냐면은 디파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은행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디파이는 그 대신에 금융기관의 규제나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중개기관의 어떤 법적 예금, 송금 관련되는 규제 절차에 자유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자신들이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코인베이스죠, 다. 코인베이스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대출하면 당연히 이자를 받죠. 반대로
이렇게 킵해 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코인을 맡기면 이 맡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을 만한 자산군에다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익이 거둬들이죠. 예. 그만큼 이자를 이 개인한테 주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풀려난 돈은 100인데 찍어낸 돈은 100인데 200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함으로써 그냥 네. 200의 돈이 굴러다닐 수가 있네요. 네. 그건 단순 계산하면 200의 효과인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더 이제 아까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1달러를 갖다가 맡기고 1달러 코인 발행을 했어요. 네. 그럼 발행사는 1달러를 MF 그냥 채권만 있다고 할게요. 국채만 예. 있다고. 국채한테 예.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 개인이 지금 1달러를 디파이한테 맡겼어요. 예. 근데 디파이가 지금 JP 모건이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서 이제 전자 토큰화된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그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들을. 이 전자 토큰은 뭐냐면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미국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는 채권도 이렇게 우리가 증서가 있잖아요. 채권 네. 증서. 미국 제도. 예. 이 증서가 아니라 전자 토큰으로 해서 토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한 단위 채권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자화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에서 사고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코인으로 접근 가능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디파이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이 디파이에서 갖고 있는 이제 킵해놓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자기들도 이제 안전한데 굴리다가 또 이제 맡긴 거 스테이킹 한 개인이 나 찾아갈래 이러면 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디파이도 또 전자 채권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 토큰 채권에다가.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간단히 우리가 요 그림만 생각해 보시면 1달러 하나 가지고 2달러의 채권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제2의, 제3의, 제4의 금융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이제 디파이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 한 번, 그 다음에 B 디파이 서비스, C 디파이 서비스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해요. A 디파이 서비스가 B한테 맡기고 B가 C한테 맡기고 C가 D한테 맡겨요. 이런 경로를 타고 하면 2배, 3배, 4배, 5배까지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온당한 세상입니까? 이러한 이제 레버리지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에서 그리고 영국은 거의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구를 거의 10년 이상 해왔어요. 테스트까지 해왔고. 그래서 바로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부분들을 행간의 의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화 하는 것들이 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이제 조절하고 유동성을 좀 줄이려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갖다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레버리지화가 되면 시작이 되면 돈이 계속 MMF 채권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금융시장에 돈들이 넘치겠죠. 예. 그렇죠? 그럼 버블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금리 인하나 인상으로 이게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네. 본인들은 이것을 하는 게 위험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발행사도 그렇고 은행들만 할 수 있게 하고 예.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디파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아직은 굉장히 우리는 소극적인 상태고 근데 미국은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에서 발행기관, 중개사, 중개기관 이제 그리고 수탁기관 아까 담보 맡아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그런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그리고 다른 기타의 관련 중재 서비스들 이런 중재 서비스가 바로 이제 디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명문 규정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2의 제3의 레버리지가 되다가 한순간에 이제 끝에서 지급불능이 떨어지면 이제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불능에 대한 부분들을 감시 감독하려고 최소한 그거는 이제 SBB처럼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재무부에서 뭘 연구 중이냐면은 이 담보물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디파이가 됐든 발행사가 됐든 담보물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거. 수시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통합 원장을 만들어서 통합 원장 기록을 이제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하고 계속 이제 공유를 하는 거. 이 원장을 이제 동시에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타고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돈이 타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의 원천이 누구냐면은 불법 테러 자금이나 마약 뭐 아니면은 이제 불법 자금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채권을 통해서 정부 이제 토큰화된 채권을 통해서 세탁이 돼가지고 다시 찾으면 나중에 모르니까 네, 그것 예. 때문에 최초에 우리가 이제 불법 자금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KYC라고 하는 거거든요. KYC하고 연동해가지고 이 자금이 나쁜 데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AI화된 이제 플랫폼들, 모니터링 서비스들을 같이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복잡하겠지만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이제 원투원 담보 자산하고 비율만 맡기면 됐었어요. 근데 서클이 발행한 이제 USDC도 그렇고 예. 테더도 마찬가지고 예. 딱 그것만 맞추면 됐었지만 예. 지금 정부가 특히 미국이 법제화하고 추진하는 거는 그런 완전한 퍼블릭한 민간용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와 감시 감독이 함께 통용이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 체계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켜서 미국의 돈들이 더 넘쳐나게끔 만들려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제 소설이 아니라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지니어스 버나반하고 재무부에서 발간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워킹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도 마음만 먹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수 있죠. 테슬라도 할 수 있고 다만 테슬라는 안 되죠. 왜요? 영업 현금흐름이 갖춰져야죠. 현금 흐름이 네. 그러니까 발행사들한테 그거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한국은 사실 기업들의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유동성 상황이. 아니 뭐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아니 안 되죠. 담보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1달러 받아갖고 1달러 코인 하나 주고 받은 달러 갖고 국채 사면 되는데 뭐 아까 돈 말씀드렸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 호주에서 사례는 담보 자산 비율을 국가가 주도하려면 150%는 최소 맞춰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단순히 1달러 받고 민간에서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갖고 돈 받아가지고 1달러 발행해주고 코인 발행해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50%의 규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원장을 만들어야 되고 네. 통합 원장은 이제 당국하고 계속 플로잉상 그 정보 공유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불법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거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상황이 충분히 긴급한 상황까지 대처할 만큼의 충분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명문화된 건 영국 호주가 150% 얘기했지만 최소한 200%는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소비자가 1달러 가져왔으니까 1달러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한 개 발행하려면 최소한 1달러가 자기는 원래 있었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 현금 흐름과 예. 영업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영업을 위한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유동성에 대한 지준 문제는 결국에는 처리가 제일 손쉽고 가능하고 대응 가능한 곳은 현재 상황으로 이제 은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뭐 미국은 많은 발행사들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서클이 은행업 인가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알트코인들이 왜 어떨 때는 10만 불도 넘었다가 어떨 때는 5만 불도 갔다가 왜 그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가상화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한 지가 벌써 이제 수년째 됐고 그걸 갖다가 매번 이렇게 듣고 하면서도
저도 바보는 아닌데 왜 들을 때마다 이게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지금 이제 당장 드는 생각은 우선 그 안정성인데 스테이블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미국 국채를 갖다가 담보로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안전빵이다. 네, 뭐 1억 불어치 코인 1억 불어치 국채 사들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비키우고 그런 식으로 부풀리는 나라의 국채인들, 미국 국채인들 안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박사님 말씀 맞다나 엄청난 레버리지가 일으켜질 수 있겠네요. 1달러가 순식간에 2달러가 되고 2달러가 또 4달러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 손 친들 연간 생산해내는 쌀이나 커피, 오렌지 뻔하고, 연간 뭐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어류 뻔하고, 연간 만들어내는 자동차 대수 뻔한데, 그러면은 뻔하네요. 그렇게 돈 풀린 만큼 주가 오르고 돈 풀린 만큼 뭐 10억 하던 서울 아파트 잘하면 200억도 가겠네. 잘하면 이거 짜장면 곱빼기 2천만 원 시대도 곧 오겠네. 코스피 만도 가겠네. 다우는 뭐 호우씨 다우 지금 뭐 4만 원 막 하고 있는데 저거 400만 원 왜 못 갑니까 그러면. 그런데 우리 사는 거는 똑같은데 먹을 거 빤하고 입을 거 빤하고, 이건 어떻게, 제가 지금 완전 바보 같은 질문인가? 아니요,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너무 올드 타입들. 그건 인정. 왜냐하면 예. 저도 뭐 사실은 올드 타입이죠. 저도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이 모르면은 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인정.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은 아 요건 문제네. 근데 요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혼낼 때 예. 저 아이가 불량스러워요. 예. 그럼 어른이 제가 침 한 번 뱉으면 무조건 혼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애를, 불량스러운 애를 불러다가 예. 왜 침 뱉었니? 이유를 하나씩 물어가면 아 내가 비염이 있는데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숨을 못 쉬어서 뱉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이 사실은 이제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도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죠? 이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이미 글로벌 트레이드하고 GDP 대비한 무역 비율을 보면 59%. 이제 지금 거의 피크 구간에 왔다가 꺾였어요. 뭐죠? 지금 밑에 글로벌 글로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역의 비율. 트레이드? GDP 대비해서 글로벌 트레이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꺾였다는 얘기는 교역으로 이제 산업 생산과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순환적 수출과 교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세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서서 이제 막이 다 해가고 있다. 근데 반대로 고점을 모르고 계속 치닫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GDP 대비한 브로드머니. GDP 대비 유동성. LF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 비율은 지금 140%대까지 찍었다가 130%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일본의 M2만 합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 GDP 규모를 보면 한 130조 달러, 140조 달러 아마 될 거예요. 명목으로 치면. 전 세계 네네. GDP가. 근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토탈 에셋의 규모를 보시면 이제 작년 기점으로 했을 때 486조 달러. 예? 다시. 토탈 전 세계 GDP가 130조 달러. 130조 정도. 달러인데 그리고 저거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가치가 486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생산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그걸 가지고서 금융화되는 것들인 지금 이미 끝나가고 있고. 예.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이걸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서서히 이제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금융화되고
돈으로서 모든 증서와 증권을 만들고 거기서 부가 창출이 되고 국가의 부도 유지가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실 어찌할 수 없는 변화의 이제 물결이라는 판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거 얘기할게요. 마스터카드랑 비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마스터카드랑 비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사실은.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해외에 가서도 결제할 수 있고, 지금은 당연하지만. 근데 마스터카드랑 이 비자가 사실은 우리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가지고 비자 카드를 결제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요? 그 지금 거기에 단계가 지금 얼마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정도 단계가 있다고?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 쓰는데 네, 해외 나가지고 해외 이제 나가고 쓰고 아니면 해외 플랫폼 아마존에서 결제했다. 오, 그러면 몇 개 지금 거치죠? 가서 이거 얼마야 긁었으면은 가고 카드 사러 가고 카드사에서는 나중에 그쪽에다가 돈 받으면은 뭐 기한 후에 거기서 이 사람한테서 통장에서 돈 빠지면 그것도 제품 만든 회사로 돈이 넘어가고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 최소 4개예요. 최소 4개. 최소 4개. 그러니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해외 결제를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은행끼리 송수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는데 홍길동이 이제 저기 아마존에서 뭘 샀어요. 그러면은 중앙은행들끼리의 예치 준비금만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고 네. 사실상 거쳐야 되는 기관들은 뭐냐면은 카드사 그다음에 그 카드사 결제했을 때 누가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최종 상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받는 사람의 은행. 이 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갖다가 이제 그 바꿔주도록 요청을 해요. 메시징 시스템으로 보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로 보내는데 그러면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당연히 은행에서도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를 결제를 했으니까 예. 그 은행이 한국 은행한테 그거를 갖다 메시징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 연준하고 그다음에 한국 은행이 또 지준을 서로 바꿔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가고 이쪽에서는 이쪽은 돈을 받게 되는 거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쳐야 되는 것만 해도 대략 지금 4개, 그래요? 5개가 되는 거죠.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얘기 구태연하게 왜냐? 이게 사실은 글로벌리 이렇게 기관별 지준을 갖다가 트레이딩하고 거기에서 서로 비용을 갖다가 이제 수수료를 빼고 하는 것들이 예. 비자 카드 수수료만 보면 예. 카드 수수료만 생각하면 0.4, 0.5, 1% 미만인데 요 기관별 이렇게 트레이딩이 되는 요 메시징 시스템과 그다음에 지준을 트레이딩하는 총 비용들을 거래 비용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매 건마다 평균적으로 4, 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 안 하잖아요. 아 그거는 근데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결국에 0.4, 0.5밖에 부담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국가 시스템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공공기관에 다 부채로 잡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누가 납부를 하게 되죠? 결국엔 세입으로 다 빨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는 카드가 처음 출시가 될 때 편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모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탈국제화가 되고 있는 네. 이 세상에서 더 빠르고 사실은 청산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결제 시스템들을 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테이블 이제 코인이죠. 이 코인의 상황들은 어찌 보면은 현재 경제에서 더 이상 이제는 치닫고 있는 범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현재의 종이 화폐로는 이제 다음에 어떤 화폐를 원하는 그런 국면이 어찌할 수 없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 박사님, 저의 역할은 네. 뭐 바보인 척 해서가 아니고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센터장님까지 또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뭐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공부하고 해도 근데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우리 슬라이 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그 의심은 계속 갖고 있는데 미국의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저건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이 빚을 갖다가 청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짱구 굴려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가지고 국채 사줄 세력도 없고 사줄 돈도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민간에 아까 말씀하신 뭐 한 25조 달러 뭐 이런 거더라도 마지막 이제 뭐 뽑아내는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 뭔가 꼼수 같다는 의심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는 게 그놈의 미국채마저도 못 믿으면 어떡할 건데 내지는 걔들 안 무너진다고 어떻게 장담하건데 미국인들 부도 안 나는 방법 그거는 뭐 차치하고 괜찮다 치고 교과서에서 완전 안전자산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땡깡인데 저에 아니 그렇게 해서 카드사도 좀 있고 한국은행 직원도 있고 연준에도 직원이 있고 무슨 뭐 카드 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삽시다. 그 좀 비용 좀 덜면 어떠나 사람들이 그러면 갈수록 할 게 없어지는데 뭐시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무슨 할 거 없어. AI 해가지고 AI 개발한 사람도 잘려갖고 집에 가서 할 거라고 주식 투자밖에 없네. 코인 투자밖에. 뭐시 이제 뭐 고속도로 거기도 보니까 카드 없으면 이제 현금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카드 어떻게 안 들고 가면 이건 뭐 전화해가지고 저 뭐세요. 저 어떻게 뭐 어디로 이익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다들 뭐하고 삽니까 앞으로? 그렇게 효율만 찾다가. 뭐 이거는 경제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저도 미래학자는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균형 이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시스템 등이 발전을 할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퇴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차는 좋아졌지만 차를 운용하는 우리 국민들 사람들의 문화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는 좋아졌는데? 네, 차의 기술력은 좋아지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교통 범칙금의 건수를 매년 보면, 물론 예전에 차가 없긴 했었죠. 근데 전체 운전자 수 대비해서 범칙금의 비율을 보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에이, 그건 박사님, 그건 제가 또 저는 오늘 무조건 박사님 얘기하는 게 무조건 태클 거는 게 제 역할이에요. 아니 뭐 어쩌다 보면 막 시속 30km 학교 앞에 그거 잘 못 지켜요. 요즘 차들이 다들 좋은 데다가 뭐 사람도 없고 저녁에 한가할 때 보면은 천천히 간다고 해도 이거 우습게 40 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칼같이 때리니까 범칙금이 많지 건수도 많고. 네, 논점이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발행사들이 사실은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잡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옹호자가 아니라 저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법제화를 해서 저렇게 쓰려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한국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 해도 회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하여튼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잡에 대한 문제는 발행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역할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사가 무엇을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담보를 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담보만 자산만 운용하는 수탁기관이 생겨요. 수탁기관을 갖다가 지금 지정하려는 미국에서 수탁기관을 따로 지정하려는 이제 그 법령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수탁은 뭐냐면은 이제 담보 자산으로 현금 맡겼어. 기만무게가 1달러 맡겼어. 그럼 이것만 또 따로 전문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3의 중개자를 또 이제 기관을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은 발행은 예를 들면 서클이 하지만 예. 실제로 소비자한테 건네주는 중개자가 또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발행은 A가 하지만 B는 그냥 중개만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냥 예. 코인을 팔아주는 사람인 예. 거예요. 기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운영 시스템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전자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결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전부 다 구축하려면 이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들이
플랫폼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은 아마존, 예. 쿠팡은 쿠팡대로 예. 다 깔아야 되죠. 예. 그러면 이 결제 시스템을 또 까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 전에 민간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원정하고 그다음에 AML하고 우리 이제 그 불법 자금, 테러 자금 관련되는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AI로 한다고 했지만 AI로는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시 감시자. 그러니까 우리가 CCTV 보면은 CCTV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AI가 최근에 개발되기도 했지만 CCTV를 통해서 어디서 뭐 지금 범죄가 일어나나 뭐 누가 다치나 이런 거를 사실 사람으로 눈으로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또 태클 걸게요. 네.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그 고용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뭔 돈으로 월급 줘요? 아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면은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당연히 담보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받는 사람 기준이죠. 받는 아니, 사람이 그래. 원하는 대로. 제 얘기는 네.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정부 차원이나 무슨 은행 그 민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네. 돈이 되니까 그걸 하려고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돈이 돼야 단순하게 보면은 뭐 1달러 받아서 1달러 코인 발행하고 이걸로 담보 딱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여기서 뭔가가 나와줘야 자기들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자를 주든지 네. 방금 말씀하신 이래저래 사람들 쓰는 데 드는 그것도 하고 또 저기들도 뭘 남겨야 되는데 어디서 남기냐 말이죠. 그 국채 투자했는 거기에서 아니요 수수료하고 운영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운용 수익. 네. 무슨 운용 수익? 아,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인을 발행했다고 발행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예. 그 코인이 발행된 이후에 운영 시스템을 계속 갖춰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발행사는 사실은 발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코인이 어디 플랫폼에 쓰이고 어떤 전자 토큰화된 시스템에서 쓰여져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쓰겠다고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코인을 발행했어요. 서클이 발행했는데 서울 옥션에서 서클의 코인을 갖다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운용 시스템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죠. 네. 아니 저기 옥션에다가 지원을 네.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서울 옥션한테 운영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달러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이자는 지금 못하게 돼 있지만 요거는 아직 구체화된 법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1달러를 제 얘기는 서울 옥션이 그러면 서클에다가 돈을 줘야죠. 돈을 운영 비용을. 주는 거나 네.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써가지고 이래저래 드는 돈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 그게?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수익 이거는 박리담회라고 시스템을 운영 비용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 더 싸게 받고 그 비율로 따지면 현재 조사된 비율로 따지면은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적어도 코인 발행해서 코인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다. 네. 제 입장이 아니죠. 그러면 권도영이라는 친구는 뭘 잘못했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뭐가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아, 처음부터 거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이죠.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1달러에 1코인이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네. 법제화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돈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근데 가치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알고리즘 로직으로. 네. 그건 트레이딩 로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우리 네트워크 상의 블록체인 상의 네트워크 상에 그냥 일이 맞춰지게끔 하는 로직이 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많아요. 네. 근데 로직으로 계속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 1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돈이 없는데 내가 적어도 일만큼은 할 수 있어라는 시스템만 갖춰놓고 하는 거. 근데 이 알고리즘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우수수 무너지죠. 그렇죠. 알고리즘이 깨지면 네. 무수수 무너진다. 그러면은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시스템에서도 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우수수 무너지면 그래서 알고리즘 코인 저기 스테이블은 안 된다고 안 된다 했잖아요. 했다.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서 예. 제 오늘 요지는 뭐냐면 요지. 그래서 미국은 한다. 한다. 무조건 한다. 어,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베이스로 발행이 되면 이쪽이 굉장히 당연히 다 쓰려고 하겠죠. 많은 달러 베이스의 무역자, 기업, 금융가들 다 쓰려고 하겠죠. 네. 근데 적어도 여기에 이거를 이제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연동돼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걸 가지고서 바로 수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처럼 외환시장처럼. 그럼 수시로 그러면 그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1 스테이블 코인하고 바꿀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수시로 환율처럼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 계속 바뀌죠. 바뀌는데 그게 없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무성한 시장에 껴 들어갈 틈조차 없어요.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 예금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 예금을 튼다. 그래서 달러를 넣는다. 그 달러를 가지고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간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는다. 그리고 계정에 넣는다.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화가 어느 정도 이제는 변혁기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호주는 주요국 몇 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는 코인을 지금 개발하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의 법제화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뉴욕 중앙은행하고 그래서 뉴욕 중앙은행하고 BIS가 지금 파인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금융적 위험성을 갖다가 강화시키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송금 비용은 상당히 싸겠죠. 그리고 결제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 토큰화된 이제 채권, 이제 그 구매를 통해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좋은 쪽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20개 금융자산 정도를 갖다가 전자 토큰화해서 한번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 프로젝트가 좀 진정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BIS도 사실 참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세상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그래요. 이건 어쨌거나 이게 국내에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제도화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우리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또 상당한 또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뭐 우리 지금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직은 어떤 그 의혹의 눈길 내지는 과연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봐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앞으로 꼭 유동성이라기보다도 무슨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잘 안 빠지겠네요. 그것이 주가든 뭐든.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혹시 유 박사님, 우리 지금 오늘 3,175인데 이거 뭐 2,300 어라운드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네네. 불과 두어 달 전에.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얼추 지금 이제 뭐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충 어디까지도 감안하세요? 우리 봤던 3,300대 전고점도 넘는 정도로 장을 예측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ROE 대비해서 평균 ROE가 나오는 수준 대비해서 추세상 PBR을 걷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지금 30% 이상 PBR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ROE가 이제 제조업 기업들 보면 한 9배, 9배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은 저 PBR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저 PBR 가치 기업들이 이제는 가치를 되찾는다라는 개념하에서 정부의 정책 주도하에서 사실은 이게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예. 사실 뭐
PBR 1배 가까이까지 평균적으로 다 올라설 수 있는 그 여력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모멘텀은 단순한 매크로 모멘텀이 아니라 그동안에 안 됐던 정책들을 다 뜯어 고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배당과 여러 가지 그 환에 대한 차익 요소까지 감안했을 때도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볼 시장이 아니다, 한국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런 펀드 플로우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EPFR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 쪽으로 펀드 플로우가 완전히 넷 순유입이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매크로는 안 좋지만 충분히 정책과 저평가에 대한 이제 보관들이 이거는 기간의 문제이지 사실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네. 자료 6번이 보니까 미국의 중국 대상 무역 수지 뭐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애초에 무슨 145%까지 갔잖아요. 대중국 관세가 처음에 엎어 놓을 때는. 네, 다시 한 번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중국한테 이거 없고 저거 없고 해갖고 145%까지도 때릴 듯이 했다가 관세를 중국한테 그거 뭐 서로 합의 봤다고 한 게 뚝뚝 다 잘라내서 30%. 네. 중국은 미국에다 10%. 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뭐 중국 쪽에다가 AI 칩, 고성능 칩 팔지 마. 뭐 반도체 장비도 넘기지 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젠슨 황은 조만간에 중국 간답니다. 뭐 16,000개인가 뭔가 뭐 AI 칩 중국에다 팔아야 된대요. 네. 관세는 오히려 캐나다에 때린 것보다 더 낮아요. 지금 합의 본 게.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중국 때려잡자는 거 맞습니까? 말만 중국 압박 그러는데 저는 되어져 가는 게 오히려 더 전통적인 미국 동맹들한테 더 혹독하고 중국한테는 그냥 살살 이거는 뭐 아이야 자기 아파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유 박사님? 요거 저기 우리 1페이지의 표 요거 하나만 네. 보시면 어차피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 팩트인데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강 잡기, 그러니까 기강 잡기라면서 이제 계속 딜을 하는 그런 기간.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17년, 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부과가 되면서 그때 이제 뭐 우호국이고 뭐고 상관이 없었죠.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 브라질, EU, 캐나다, 멕시코 다 이제 유예였다가 모두 다 이제 그 관세를 모두 다 이제 유예 정지를 하면서 유예 관세를 다 때렸죠. 그러면서 국가별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국가별 딜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18년도에 때려놓고 딜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9년도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을 제외하고선 나머지는 다 완화적인 무역 협정으로 관세를 동반해서 다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번에도 이제 똑같을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관세를 매기고도 개별 국가 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기에 가면 전반적으로 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평균적으로 내려주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관세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우수하고 스마트한 분들이 현재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다. 이런 판단.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